제8과 사회 변화. 고령화 사회.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프랑스가 155년, 미국이 88년, 독일이 78년인 반면 한국은 26년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원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이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부양해야 하는 노년 인구는 증가하여 연금, 의료비 등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에 비해 빨라진 정년 퇴직으로 인해 노인 복지시설 부족, 노인 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과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직장인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경로연금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노년층이 자기개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요양시설, 노인 상담 서비스, 건강 관련 산업 등의 실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제 감면, 부양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현상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프랑스가 155년, 미국이 88년, 독일이 78년인 반면 한국은 26년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3%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원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이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의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부양해야 하는 노년 인구는 증가하여 연금, 의료비 등 젊은 세대들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에 비해 빨라진 정년 퇴직으로 인해 노인 복지시설 부족, 노인 실업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 빈곤, 질병 등의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과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직장인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경로연금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노년층이 자기개발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요양시설, 노인 상담 서비스, 건강 관련 산업 등의 실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제 감면, 부양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현상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8과 사회 변화. 더 읽어봅시다.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 경쟁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슬로시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슬로시티는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한 느리지만 멋진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이다.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치타슬로의 영어식 표현이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어 유럽 곳곳에 확산되었고 2015년 6월 현재 세계 30개국 208여 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슬로시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하며 도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며 전통 음식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하며 패스트푸드점을 추방해야 한다. 슬로시티로 선정되면 4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한국의 슬로시티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전남 3개 지역인 담양군 창평면,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증도를 포함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남 전주 한옥마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경북 청송군 부동 파천면, 경북 상주시 함창 이안 공건면,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충북 제천시 수산면 등이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경쟁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슬로시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슬로시티는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한 느리지만 멋진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이다.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치타슬로의 영어식 표현이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어 유럽 곳곳에 확산되었고 2015년 6월 현재 세계 30개국 208여 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슬로시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하며 도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며 전통 음식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하며 패스트푸드점을 추방해야 한다. 슬로시티로 선정되면 4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한국의 슬로시티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전남 3개 지역인 담양군 창평면,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증도를 포함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남 전주 한옥마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경북 청송군 부동 파천면, 경북 상주시 함창 이안 공건면,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충북 제천시 수산면 등이 있다. 제9과 한국의 정형시 하여가와 단심가. 하여가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하겠는가. 만수산에 있는 칡덩쿨이 서로 얽혀진 것처럼 살면 어떻겠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어울려 오래오래 살아가세.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다시 죽어 흰 뼈가 먼지와 흙이 되고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여가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하겠는가. 만수산에 있는 칡덩굴이 서로 얽혀진 것처럼 살면 어떻겠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어울려 오래오래 살아가세. 단심가 정몽주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100번 다시 죽어 흰 뼈가 먼지와 흙이 되고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이야 변할 리가 있겠는가. 제9과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형식.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하여 왔다. 기본 시조는 세 줄로 전체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이고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말의 특성에서 오는 신축성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약간씩 변형이 가능하다. 글자 수는 3, 4 또는 4, 4가 기본이다. 이 기본 글자 수에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를 더 보태거나 빼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마지막 줄은 제약을 받아 첫 번째는 세 글자로 고정되며 두 번째는 반드시 5글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정형을 갖춘 시들은 나라마다 존재한다. 5, 7, 5의 글자 수를 맞추어 시를 짓는 일본의 하이쿠, 한 줄에 5글자씩 4줄로 이루어진 중국의 오원절구, ABAB, CDCD, EFEF, GG 형식으로 쓰는 유럽의 소네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형시는 형식을 맞춰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리듬감, 즉 음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는 고려 말부터 발달하여 왔다. 기본 시조는 세 줄로 전체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이고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말의 특성에서 오는 신축성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약간씩 변형이 가능하다. 글자 수는 3, 4 또는 4, 4가 기본이다. 이 기본 글자 수에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를 더 보태거나 빼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마지막 줄은 제약을 받아 첫 번째는 세 글자로 고정되며 두 번째는 반드시 5글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러한 정형을 갖춘 시들은 나라마다 존재한다. 5, 7, 5의 글자 수를 맞추어 시를 짓는 일본의 하이쿠, 한 줄에 5글자씩 4줄로 이루어진 중국의 오원절구, ABAB, CDCD, EFEF, GG 형식으로 쓰는 유럽의 소네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형시는 형식을 맞춰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리듬감, 즉 음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9과 한국의 정형시. 시조는 역사를 말한다.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충신이다.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고려 말기에 정몽주와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하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 건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정몽주는 이성계의 야망을 경계하며 고려의 개혁과 보존을 위해 그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1392년 3월 공양왕 때 이성계는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왕세자를 마중하러 황주로 나갔다. 그곳에서 먼 길을 이동하느라 쌓인 피로도 풀 겸 무리들과 사냥을 하였다. 사냥을 즐기던 이성계는 쓰러진 나무에 말발굽이 걸려 그만 낙마하고 말았다. 바위 아래로 떨어진 이성계는 큰 부상을 입어 황주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성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정몽주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해야만 고려를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몽주는 이성계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을 안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수도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였다. 이성계는 아들의 말에 따라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바로 돌아왔다. 정몽주는 이성계 일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병문안을 핑계로 직접 이성계를 찾아갔다. 이성계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몽주를 맞았다. 정몽주가 이성계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방원은 정몽주를 위해 술상을 차리고 그의 생각을 파악해보려 하였다. 이방원은 술을 한잔하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정몽주에게 조선개국에 동참할 것을 은근히 권유하였다. 이에 정몽주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며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가진 고려를 향한 충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몽주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날 밤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여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3개월 뒤 이성계는 고려의 공양왕을 밀어내고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개국하였다. 정몽주가 죽은 뒤 13년이 지난 1405년 이방원은 정몽주의 충심과 업적을 인정하여 그의 명예를 높여주었다.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있던 조선에도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정몽주의 충절은 선주교에 뿌린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전설과 함께 전해졌고 그의 학문과 이념은 조선의 학자들에게 이어졌다. 정몽주의 단신가와 이방원의 하여가는 현대에까지 전해지면서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문학적,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국문학자 이어령의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하여가는 유음, 리을을 유난히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 반면에 단심가는 츠, 트, 프와 같은 거센 소리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였다. 어울려서 살 것을 은근히 권하는 하여가는 부드러운 음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반해 절개를 강조하는 단심가의 경우는 거센 소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정몽주는 고려 말기의 충신이다.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고려 말기에 정몽주와 이성계는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하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 건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정몽주는 이성계의 야망을 경계하며 고려의 개혁과 보존을 위해 그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1392년 3월 공양왕 때 이성계는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왕세자를 마중하러 황주로 나갔다. 그곳에서 먼 길을 이동하느라 쌓인 피로도 풀 겸 무리들과 사냥을 하였다. 사냥을 즐기던 이성계는 쓰러진 나무에 말발굽이 걸려 그만 낙마하고 말았다. 바위 아래로 떨어진 이성계는 큰 부상을 입어 황주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성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반대하는 정몽주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해야만 고려를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정몽주는 이성계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이 사실을 안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수도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였다. 이성계는 아들의 말에 따라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바로 돌아왔다. 정몽주는 이성계 일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병문안을 핑계로 직접 이성계를 찾아갔다. 이성계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몽주를 맞았다. 정몽주가 이성계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방원은 정몽주를 위해 술상을 차리고 그의 생각을 파악해보려 하였다. 이방원은 술을 한잔하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정몽주에게 조선개국에 동참할 것을 은근히 권유하였다. 이에 정몽주는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며 단심가로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방원은 정몽주가 가진 고려를 향한 충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몽주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날 밤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하여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었다. 3개월 뒤 이성계는 고려의 공양왕을 밀어내고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 조선을 개국하였다. 정몽주가 죽은 뒤 13년이 지난 1405년, 이방원은 정몽주의 충심과 업적을 인정하여 그의 명예를 높여주었다. 새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있던 조선에도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정몽주의 충절은 선주교에 뿌린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전설과 함께 전해졌고 그의 학문과 이념은 조선의 학자들에게 이어졌다. 정몽주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여가는 현대에까지 전해지면서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문학적,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국문학자 이어령의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하여가는 유음 리을을 유난히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 반면에 단심가는 츠, 트, 프와 같은 거센 소리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였다. 어울려서 살 것을 은근히 권하는 하여가는 부드러운 음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반해 절개를 강조하는 단심가의 경우는 거센 소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9과 한국의 정형시. 더 읽어봅시다. 정형시의 세계. 200의 오원절구. 침상 앞에 밝은 달이 비치네. 땅 위에 내린 설인가 여겼네. 머리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이백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이백은 정야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하고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읽는 이에게 충분히 공감을 전달하며 긴 여운을 준다. 황진이의 시조. 한겨울에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신 날이면 펼쳐내리라. 학식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조선의 기녀 황진이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 시조를 통해 애틋하고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 여윈 개구리야, 지지 마라, 이사가 여기에 있다. 일본 시인 고바야시 이사는 생애는 불행했지만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았고 여린 것들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품었다. 파리, 벼룩, 개구리처럼 약하고 천대받는 존재를 동정심과 연대감으로 응원하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200의 오원절구. 침상 앞에 밝은 달이 비치네. 땅 위에 내린 설인가 여겼네. 머리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다 머리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이백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다. 이백은 정야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참신하고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읽는 이에게 충분히 공감을 전달하며 긴 여운을 준다. 황진이의 시조. 한겨울의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잘라서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가 정든 임 오신 날이면 펼쳐내리라. 학식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조선의 기녀 황진이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 시조를 통해 애틋하고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바야시 이사의 하이쿠. 여윈 개구리야, 지지 마라, 이사가 여기에 있다. 일본 시인 고바야시 이사는 생애는 불행했지만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았고 여린 것들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품었다. 파리, 벼룩, 개구리처럼 약하고 천대받는 존재를 동정심과 연대감으로 응원하였다. 제10과 건축. 건축의 조건. 건축은 실용성, 견고함, 예술성을 지녀야 한다. 기원전 30년경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남긴 이 말은 지금까지도 건축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인용되고 있다. 건물은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서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철저하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 단단하게 잘 지어져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은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며 공간의 쓰임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용적인 목적을 갖추고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잘 지어져야 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견고하지 않으면 실용성도 없고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다. 또한 실용적이지 않으면 견고하고 아름다워도 삶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세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건축은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다.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한 미켈란젤로는 건축가이며 공학자였으며 위대한 예술가였다.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그가 신에 대한 의무로서 공사를 맡은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또한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신의 권능에 압도되어 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교적 건축의 쓸모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더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건축은 실용성, 견고함, 예술성을 지녀야 한다. 기원전 30년경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남긴 이 말은 지금까지도 건축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인용되고 있다. 건물은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서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철저하고 복잡한 계산을 통해 단단하게 잘 지어져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축은 예술성을 갖추어야 한다.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며 공간의 쓰임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용적인 목적을 갖추고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잘 지어져야 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견고하지 않으면 실용성도 없고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다. 또한 실용적이지 않으면 견고하고 아름다워도 삶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세 가지 조건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건축은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다.
바티칸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건축한 미켈란젤로는 건축가이며 공학자였으며 위대한 예술가였다.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그가 신에 대한 의무로서 공사를 맡은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다. 또한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신의 권능에 압도되어 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교적 건축의 쓸모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더불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아름다움으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제10과 건축 나만의 집, 협소주택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실증이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개성있고 특색 있는 나만의 집을 꿈꾼다. 하지만 도심에 집을 짓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도심에서 멀어지면 교통이 불편하기에 이런 꿈을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도시인들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주거 형태인 협소주택이 등장하였다. 협소주택은 도심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자투리 땅에 집을 짓거나 작고 낡은 가옥을 헐값에 사들인 후 그 자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은 주택을 이른다. 대개 50제곱미터 안팎의 땅에 2층에서 5층 규모로 지은 집으로 면적은 상당히 좁지만 집주인의 취향을 최대한 살려 각 층을 개성과 특색이 넘치는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호텔 같은 침실, 카페 같은 거실, 도서관 같은 공부방 등 말 그대로 자기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자투리 땅이나 낡은 주택을 싸게 구입한 덕에 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협소주택은 한국에 앞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교외로 밀려났던 이들이 거품이 빠지자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저렴한 자투리 땅을 찾아 초소형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의 주택시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 구성원도 계속 줄고 있어 협소주택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협소주택이 주거 형태를 다양화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 실증이 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나만의 집을 꿈꾼다. 하지만 도심에 집을 짓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도심에서 멀어지면 교통이 불편하기에 이런 꿈을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도시인들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주거 형태인 협소주택이 등장하였다. 협소주택은 도심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자투리 땅에 집을 짓거나 작고 낡은 가옥을 헐값에 사들인 후 그 자리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은 주택을 이른다. 대개 50제곱미터 안팎의 땅에 2층에서 5층 규모로 지은 집으로 면적은 상당히 좁지만 집주인의 취향을 최대한 살려 각 층을 개성과 특색이 넘치는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호텔 같은 침실, 카페 같은 거실, 도서관 같은 공부방 등 말 그대로 자기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자투리 땅이나 낡은 주택을 싸게 구입한 덕에 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협소주택은 한국에 앞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교외로 밀려났던 이들이 거품이 빠지자 도심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저렴한 자투리 땅을 찾아 초소형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의 주택시장도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족 구성원도 계속 줄고 있어 협소주택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협소주택이 주거 형태를 다양화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0과 건축 명제고택 삶의 지혜를 담다.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건물과 공간이 삶의 지향과 생활의 지혜를 미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닐까? 나는 눈으로 또 마음으로 좋은 집을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고택을 찾았다. 고택은 노성산의 부드러운 능선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붕의 곡선이 산의 곡선과 어울려 멀리서 보아도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가옥의 뒷산자락에는 곡선미가 있는 소나무들이 집을 향하여 기울어져 장관을 이루고 사방으로는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새의 둥지처럼 명제고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커다란 연못과 바깥마당, 예스러운 우물이 자리하고 있어 고전적이고 그윽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고택 안으로 들어서니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를 먼저 만날 수 있었다. 명제고택의 사랑채에는 유독 문이 많은데 이 문을 모두 열면 하나의 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큰 사랑방 문의 구조가 눈길을 끌었는데 창문을 열어서 천장에 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행사를 할 때에나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논할 때면 이 문을 위로 들어 올려 벽을 없앰으로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랑채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문을 활짝 열고 열띤 토론을 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사랑채 끝에 누마루에도 사방에 넓게 창이 나 있었는데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창틀이 액자가 되고 주변의 풍경이 그 안으로 들어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문을 돌아 들어가니 안채 대청마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바람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을 가진 한국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건축법이 온돌이었다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건축법은 대청마루였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청마루를 지나 안채 뒤쪽으로 흐르며 집안을 식히는 원리를 늘 책으로만 접해왔는데 직접 체험하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한옥의 안채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며 집주인이 편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기에 곳곳에 삶을 위한 지혜와 배려가 녹아 있었다. 안채는 밖에서는 잘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훤히 내다보이게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가까운 건물의 지붕 높이를 다르게 하여 각각의 건물 안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였고 지형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장마철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건축 구조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면면히 엿볼 수 있었다. 안채의 뒤로 돌아가니 낮은 언덕 위에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장이 잘 익도록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 장독을 가지런히 모셔놓았다. 장독대는 여인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한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물에서 퍼올린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 장독 위에 올려놓고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무사 안녕과 소원 성취를 빌었던 명제고택의 여인들. 그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명제고택이 이렇듯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여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리라. 명제고택은 사람을 위한 집이었다. 스승 명제 선생을 위해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지은 집이기도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배려가 담긴 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잠깐 머물렀을 뿐인 나에게까지 느껴졌으니 책을 통해 배운 좋은 집이란 분명 이런 집을 뜻하는 것이리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 건물과 공간이 삶의 지향과 생활의 지혜를 미학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닐까? 나는 눈으로 또 마음으로 좋은 집을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고택을 찾았다. 고택은 노성산의 부드러운 능선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붕의 곡선이 산의 곡선과 어울려 멀리서 보아도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가옥의 뒷산자락에는 곡선미가 있는 소나무들이 집을 향하여 기울어져 장관을 이루고 사방으로는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새의 둥지처럼 명제고택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커다란 연못과 바깥마당, 예스러운 우물이 자리하고 있어 고전적이고 그윽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고택 안으로 들어서니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를 먼저 만날 수 있었다. 명제고택의 사랑채에는 유독 문이 많은데 이 문을 모두 열면 하나의 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큰 사랑방 문의 구조가 눈길을 끌었는데 창문을 열어서 천장에 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행사를 할 때에나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논할 때면 이 문을 위로 들어올려 벽을 없앰으로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랑채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문을 활짝 열고 열띤 토론을 하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사랑채 끝에 누마루에도 사방에 넓게 창이 나 있었는데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면 창틀이 액자가 되고 주변의 풍경이 그 안으로 들어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대문을 돌아 들어가니 안채 대청마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시원한 바람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을 가진 한국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건축법이 온돌이었다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건축법은 대청마루였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청마루를 지나 안채 뒤쪽으로 흐르며 집안을 식히는 원리를 늘 책으로만 접해왔는데 직접 체험하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한옥의 안채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며 집주인이 편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기에 곳곳에 삶을 위한 지혜와 배려가 녹아 있었다. 안채는 밖에서는 잘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훤히 내다보이게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가까운 건물의 지붕 높이를 다르게 하여 각각의 건물 안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였고 지형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장마철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건축 구조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면면히 엿볼 수 있었다. 안채의 뒤로 돌아가니 낮은 언덕 위에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장이 잘 익도록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 장독을 가지런히 모셔놓았다. 장독대는 여인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고 한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물에서 퍼올린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 장독 위에 올려놓고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무사한 영과 소원 성취를 빌었던 명제고택의 여인들. 그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니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명제고택이 이렇듯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 여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리라. 명제고택은 사람을 위한 집이었다. 스승 명제 선생을 위해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지은 집이기도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배려가 담긴 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몇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잠깐 머물렀을 뿐인 나에게까지 느껴졌으니 책을 통해 배운 좋은 집이란 분명 이런 집을 뜻하는 것이리라. 제10과 건축. 더 읽어봅시다. 탑. 탑은 여러 층으로 쌓거나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로 정의된다. 탑은 일반적으로 종교상 또는 군사상의 목적을 가지며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으나
형식이나 기능, 의미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탑은 불교의 영향으로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건축물로 대표적인 탑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며 전체적으로 간결해 보이나 완벽한 비례와 균형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어 신라 석탑의 표본이 된다. 이 석탑의 건립에 얽힌 아사녀의 전설과 관련하여 무영탑이라는 별칭도 있다. 탑 안에서 사리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있었다. 서양의 성당 건축에서는 건물 꼭대기나 옆에 종탑을 세웠다. 종탑은 종을 매달아 치는 탑으로 종을 울려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데에 이용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11세기경부터는 서유럽의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적의 공격이나 긴급 사태 또는 시각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교회 이외의 지역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종탑으로 기울어진 탑으로도 유명하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탑은 여러 층으로 쌓거나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로 정의된다. 탑은 일반적으로 종교상 또는 군사상의 목적을 가지며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으나 형식이나 기능, 의미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의 탑은 불교의 영향으로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만든 건축물로 대표적인 탑으로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고도 불리며 전체적으로 간결해 보이나 완벽한 비례와 균형으로 아름다운 느낌을 주어 신라 석탑의 표본이 된다. 이 석탑의 건립에 얽힌 아사녀의 전설과 관련하여 무영탑이라는 별칭도 있다. 탑 안에서 사리를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있었다. 서양의 성당 건축에서는 건물 꼭대기나 옆에 종탑을 세웠다. 종탑은 종을 매달아 치는 탑으로 종을 울려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데에 이용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11세기경부터는 서유럽의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적의 공격이나 긴급사태 또는 시각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교회 이외의 지역에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종탑으로 기울어진 탑으로도 유명하다.